안녕하세요. 중간고사를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마친 이후에 어, 이제 PLMS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 수업과 중간고사에 대해서 피드백 설문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꼭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7단원 초반을 잠깐 살펴봤었죠. 이제 그래서 요 17단원부터 18, 19단원까지가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앞에 이제 학기 초반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접근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탑다운 하는 방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 17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산업 아니면 어떤 국가, 그래서 요거 좀 넓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exchange rat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칠판에 간략한 예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국제 경제를 살펴보는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환율이 뭐 높으면 어떻게 되고 또 낮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뭐 그 환율을 가지고도 한 챕터를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거시 경제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피겨 17.1번에 살펴보면 이제 여기 약간 그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목이 보시면 이제 exchange rate긴 exchange rate인데 그 앞에 real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real exchange rate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환율은 환율인데 뭐냐면 물가 어떤 인플레이션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을 이렇게 실질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기준이 지금 US 달러 대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의 경우에는 이제 요 어떤 2003년부터 2015년 동안에 미국 달러 대비 7.2% 가치가 상승했다. 이제 유로화의 경우에는 요만큼 가치 상승했고, 이제 일본 엔화의 경우에 가장 가치가 상승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가라는 거를 고려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환율하고 같이 표시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리얼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요런 화폐 대비 이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하락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17.1번에서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어떤 국제 경제의 모습을 살펴볼 때는 요렇게 살펴보면 되겠구나. 요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17.2번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한번 그 어떤 투자 국가를 정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을 살펴볼 때에는 요런 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주식 시장이든 경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이제 타임 프레임을 굉장히 길게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쭉 밀고 간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라던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우상향하면서 뭐 GDP가 상승한다든지 하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와중에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어떤 이익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도 일반적으로는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PE 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 PE 레이시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단원인 19단원에서 이제 Financial Ratio,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여기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이게 P 레이쇼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여기서 PE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PER 혹은 요거를 PE 레이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개별 주가 나누기 EP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 PER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분자에 있는 이제 요 P는 프라이스는 주가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오늘의 종가, 어제의 종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주식의 가격, 한 주당 가격을 말을 하는 거고, 요 EPS라는 거는 뭐냐면, EPS라는 거는 또 어떤 다른 요런 PER과 같은 다른 지표인데, 요 위에는 기업의 순이익인 넷 인컴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이익, 단기 순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을 해서 영업을 해서 총 뭐 재료비, 뭐 인건비, 뭐 세금, 그다음에 빌린 돈 갚아야 되는 거, 이자 내야 될 거 다 빼고 다 줄 거 두고 다 하고 남은 거를 요 넷 인컴 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를 뭐로 나누냐면 총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이렇게 나눕니다. number of shares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EPS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19단원에서 다시 볼 거예요. 이제 근데 요게 미리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만 볼게요.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 것을 약자로 따서 EPS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주당으로 따지면 이 회사는 도대체 얼마의 순이익을 본 거지? 라고 나타내 주는 게 요 EPS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요 EPS 값이 클수록 기업이 경영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익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요 EPS라는 거를 여기 분모에 넣고 이제 요거를 P로 주가로 나눠서 계산을 한 것이 PER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EPS 대비 그 회사의 주가가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고 나타내 주는 것이 요 PER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PER은 이제 뭐 주식이나 어떤 요즘에 투자 같은 것에 대한 유튜브라던가 워낙에 그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 PER의 단위는 따지자면 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EPS 프라이스가 EPS의 뭐 2배다, 3배다. 이제 그래서 요 PER이 높을수록 요거보다 요게 높다는 거니까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게 낮을수록 PER이 낮을수록 이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요 PER은 어떤 산업마다 조금씩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게 있어요. 뭐 정해진 법칙 같은 건 없고 IT 업종은 대략적으로 PER이 몇 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PER이 대략적으로 이게 몇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또 뭐 PER이 대략 몇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어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ER이 적정하다 이런 건 없고 재무 비율에 그런 건 없고 이게 산업마다 어느 정도가 대략적인 어떤 평균치인지 그런 거를 살펴볼 때 이 재무 비율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재무 비율이라는 것 중에 이렇게 EPS랑 PER이라는 거 두 개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PER
요 PE 레이쇼는 PER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PER 값은 역사적으로 한 12배에서 25배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17.2번을 보시면 여기 지금 1955년부터 지금까지로 쭉 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S&P 500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PER 그러니까 EPS 대비 대략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략 몇 배로 거래가 됐냐라고 살펴봤더니 가장 적게는 12배에서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가장 많게는 25배.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요 사이에서 PER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뭐 EPS, 뭐 PER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어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뭐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어떤 출발점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economic indicator,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미 우리한테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GDP,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총 생산해낸 것을 돈으로 본 것을 이렇게 GDP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그 국토, 영토, 어떤 그 땅 안에서 1년 동안 아니면 뭐 한 분기 동안 생산된 것의 총 가치를 환산한 것을 이렇게 GD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GDP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국가에 당연히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GDP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이 이제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용과 관련한 건데 사실은 고용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실업률을 우리가 더 살펴보죠. 그래서 뭐 실업률이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 뭐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아니면 뭐 청년 실업자가 뭐 몇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에서 그 국가에서 실업률이 높은 것보다는 낮을 때 더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요런 지표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unemployment rate를 살펴볼 때에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분모에다가 1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이제 여기 총 몇 명인지 여기 분모를 넣고 이제 그 분자에다가 실업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를 여기 넣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요게 실업률이 나오죠. 뭐 실업률이 뭐 5%니 뭐 10%니 뭐 이렇게 계산되는 게 요 정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워낙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분의 뭐로 계산이 된다?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이제 실업자인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다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을 따라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텐데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조금 이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지표가 아마 이 인플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경제 뭐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치 인플레이션을 비유를 하자면 혈압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너무 혈압이 높아도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질병이라고 그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혈압이 낮아도 저혈압이라고 이렇게 어떤 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도 이게 물가 상승이 단시간 동안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다고 이게 너무 마이너스가 되거나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적절하게 어떤 경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이 빨리 아니면은 급속하게 되어도 이거는 문제. 너무 막 뭐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되는 건 오히려 경제가 후퇴했다라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가 그러한 경제 상황이 좀 투자하기는 적절한 국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어떤 물가 상승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제 바로 그 시기는 경기가 좀 과열되었다. 뭐 거품이 좀 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지금 막 거품이 많이 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어떤 너무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게 어떤 과열의 시작 아니냐, 과열의 시초 아니냐, 이제 터지기 직전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interest rate, 이자율, 뭐 줄여서 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요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위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낮춰놓은 상황이죠. 왜 그렇게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췄냐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기업이 사람이 좀 돈을 좀 더 빌려가기 쉽고 이제 그렇게 빌려간 돈으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뭐 땅이나 건물이나 시설이나 아니면 사람에 계속 투자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싸게 풀린 자금을 가지고 경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뭔가 위기가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쇼크가 왔을 때 이자율이 낮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경제 상황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과열 상태에 있을 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좀 높게, 이제 그래서 그때는 경제를 좀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좀 과열되었다. 지금 막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하면 이게 좀 돈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돈 돌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돈 빌리기를 어렵게 만들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금리가 높고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금리 같은 거 상황을 보고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떻구나라고 하고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데 고려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버젯 데피시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버젯은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정부가 걷어들이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텍스, 세금이라고 하고, 이제 이 세금 한도 내에서 정부가 어떤 뭐 공무원에게 인건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공공 사업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정부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보다 정부가 어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벌어들인 것보다 더 쓴 게 많은 상황이니까 지금 요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버젯 데퍼시트, 재정
적자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정부가 세금 걷어들인 게 이제 정부가 쓴 것보다 1년 동안 이렇게 다 정리하고 따져봤더니 남네 오히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재정 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중에 요 상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버짓 데퍼시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부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많은 정부들에서 이제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기업도 다들 상황이 안 좋죠? 개인들도, 이제 기업에 고용되어 서 임금을 받는 개인들도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계, 기업, 정부 중에 뭔가 투자를 하고 돈을 풀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정부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즉, 적자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막 뭐 공공 일자리 아니면 어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뭐 청년 일자리 정책 여러 가지 아니면 뭐 SOC 사업들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돈을 막 쓰는 거죠. 경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버짓 데피시트, 재정 적자 정책을 사용을 하고 이제 경제가 어떤 과열이 지금 조짐이 보인다. 라고 하면 굳이 정부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으니 이 흑자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좋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흑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아 여기는 투자해도 되겠다. 아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senti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sentiment라고 하는 거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뜻은 감성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추상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느낌 뭐 그런 거를 sentimen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19 전부터 사실은 경제가 안 좋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 뭐 이런 어떤 감정, 뭐 느낌 같은 거를 살펴보는 거를 요 센티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이제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짧게 17.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디맨드 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서플라이 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수요, 이제 소비자에 의한 어떤 수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고 하는 거를 요 디맨드라고 하고요.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그 물건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서플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디맨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디맨드 샥이라고 하고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서플라이 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디맨드 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이 디맨드 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을 또 서플라이 샥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 샥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즉 어떤 소비자의 수요를 늘려주는 그런 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 수 있냐면 첫 번째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어.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갈 때 대비 세금을 정부가 적게 걷어가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라도 하나 더 사겠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이제 파지티브 디맨드 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머니 서플라이, 돈의 공급이 시중에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딱 코로나19 시기랑 지금 그 같은 상황인데요. 작년부터 각국의 정부들이 그 각국의 자기 나라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 돈을 빌리는 가격,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싼 금리의 돈을 빌려서 뭔가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수요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를 하게 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떨어진 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사람들이 뭔가를 더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지티브 디맨드 샥이 발생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government spending.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 버젯 데피시트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줄일 때보다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는 것은 사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그러면 공무원을 더 뽑는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책상, 의자를 하나 더 산다. 프린터기, PC 산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 회식하라고 회식비도 지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에서 어떤 정부 지출로 인한 이제 하나라도 이제 정부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게 되는 거죠.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 그럼 뭐 고속도로를 더 건설한다 하면 시멘트 사와야 되죠. 건설 자재 사와야 되죠. 그러면서 디맨드 샥이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요인,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도 파지티브 디맨드 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도 이게 되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네 번째로 여기 지금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어떤 뭔가 팁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이제 사와야 되지. 만약에 어떤 뭔가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 다 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그거 만드는 어떤 부품들, 부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또 네 번째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파지티브 디맨드 샥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플라이 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여기 에너지 가격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유입니다. 석유, 원유죠. 그래서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어떤 뭐 갈등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뭐 이제 두 나라 간에 갈등이 생겼다, 뭐 외교 전쟁이 생겼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죠.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원유를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뭐 석유화학 기업부터 비롯해서 어떤 뭐 플라스틱이나 섬유, 뭐 그런 것을 영유하는 기업들이 그 비싸진 원유 가격을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 그 생산을 이제 옛날만큼 많이 못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원유와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런 어떤 서플라이 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요즘 우리가 뭐 작년부터 뭐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뭐 냉해,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뭐 그 해에는 갑자기 뭐 고추 농사가 잘 안 됐어. 아니면 뭐 그 해에는 갑자기 뭐 파가 막 부족해.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의 공급이 또 잘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약간 에듀케이셔널 레벨의 체인지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서플라이 샥에 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것에 대한 그 초점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workforce 그러니까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뭔가를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어,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네? 이제 그러면 그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어떤 요런 노동력도 이제 서플라이 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단원 초반 17.2와 17.3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